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서울에서 아주 귀한 분을 초청을 해서 우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김형준 교수님이신데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아마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이 김형준 교수님이 명지대학의 정치외교과 맞죠? 했다가 이제 제가 이제 정년해서요. 예. 배재대학교로 그렇습니다. 그 이제 정치외교과 교수로 계실 때부터 텔레비전에 종편이나 각 텔레비전에 토론자로도 많이 나오시고요. 패널이라고 그러죠. 패널로서 많이 나오시고 해서 여러분 한번 얼굴은 익을 겁니다. 이제 저는 저만 나이가 드는 줄 알았는데 우리 김 교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명지대학을 정년하시고 지금 배재대학의 그 석자 교수로 그렇게 가 계십니다. 오늘 우리 새한국의 비전에 민주시민교육 강좌에 오늘 특강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오신 김에 여러분들하고 좀 더 다른 말씀을 좀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유튜브에 초청을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초청 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고맙습니다. 요즘 이래 보면 제가 국힘당의 상 고문의 대표입니다만 인용한 혁신위원장을 이제 모셔서 국힘당이 이제 새로운 혁신의 모습을 보이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네. 뭐 좋은 어떤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그동안 보시기 어떻습니까? 혁신위원회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일단 뭐 혁신이 출범 배경을 보면은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아주 예상을 깨고 크게 졌는데 작년 6월 1일 날랑 비교해 보면 딱 1년 4개월 만에 완전히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심층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2022년도 지방선거 끝나고 방송 3사가 출구조사를 하는데 이건 여론조사보다도 더 정확합니다. 그렇죠. 그냥 투표하고 나온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이념적인 성향과 관련된 조사를 하는데 당시에 내가 진보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22.4%였어요. 그런데 중도라고 대답한 사람은 35.4%. 근데 진보라고 대답한 사람과 중도라고 대답한 사람을 합치니까 이게 진교훈 후보가 얻은 56.7%가 거의 육박하는 거예요. 그러네, 거의 비슷하네. 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중도가 상당히 이탈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국회의원 선거였죠? 그것도 지방선거였습니다. 아, 구청장 선거. 구청장 선거였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년 4개월 만에 상당히 나로 민심이 이반되고 있구나. 근데 이제 선거가 중요한 거는요. 여론조사 아무리 하더라도 선거 결과가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이탈하고 그다음 확인이 된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국힘이 뭔가 이제 변화를 줘야겠다고 해서 쇄신을 하겠다고 해서 인용한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님을 이제 위원장으로 위촉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뭐 혁신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기대한 만큼의 큰 성과를 가져오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당사에는 항상 혁신위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뭐 가깝게는 뭐 민주당의 금융경 혁신회가 있었고, 그리고 뭐 홍준표 지금 시장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또 혁신위장 맡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표할 때도 김상권 혁신위가 다 혁신위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못 내놨기 때문에 아마도 뭐 이번에도 뭐 좀 그렇게 뭐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여하튼 간에 이제 인용한 혁신위가 나름대로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그리고 뭔가 변화한다라고 하는 혁신 이미지를 주고 있는 거는 분명히 맞다고 좀 봐요. 그런데 다만 이제 혁신위가 더 나름대로 이제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저도 사실 존재한다 생각합니다. 그 인요한 그 교수하고는
제가 이제 같은 의사 출신이고 아, 그러시죠. 또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제가 또 선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국회의장 할 때 또 제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북한의 의료 지원 사업을 많이 했고, 맞습니다. 저도 예. 이제 아시다시피 저도 북한 의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었기 네네. 때문에 서로 교감되는 부분도 많고 이래서 또 훌륭한 분이거든요. 네네, 또 맞습니다. 집안도 아주 우리 저 대한민국 역사상 참 우리가 도움을 많이 그렇죠. 받은 예. 훌륭한 집안의 자손이고, 그래서 제가 상당히 기대가 컸죠, 사실은. 네네네. 그래서 조금 걱정은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기존 우리 정당이라는 게 그런 분을 모셔와가지고 그분이 잘할 수 있도록 이게 서포트를 해주고, 네. 그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거든요. 과거를 봐도. 맞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제가 그 처음에 그런 기대가 컸었는데 그 뭐 험지 출마론이니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부터 나왔죠. 야 이거는 조금 수순에 문제가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험지 출마나 이런 것은 따지고 보면 공천인데 맞습니다. 말이죠. 그건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인데 혁신위원회가 그것부터 손을 대니까 네. 오히려 혁신위원회가 해야 될 일은 제대로 못하고 네. 오히려 지금 언론에서야 뭐 그게 더 아주 섹시하죠. 그렇죠. 아주 이 선거라는 대목을 앞두고는 네. 뭐 이게 써먹고 싶은데, 그러나 이런 것도 사실은 선거에 임박해서 돼야 되고 그거는 사실 공천위원회의 그렇습니다. 일인데 네. 하는 그런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오늘 김기현 대표하고 그리고 인용한 혁신위원장이 이제 만나서 뭐 갈등은 일단 봉합이 된 것 같지만 핵심적 사항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의장님이 오선 의원이시면서 20년 이상을 한국 정당 정치 그리고 의회 정치 쪽으로 관찰한 거를 이제 토대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낙후돼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혁신이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정당 혁신의 핵심은 뭐냐? 저는 우리의 그 비대한 중앙당의 이 운영 시스템을 대폭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뭐 의장님도 그런 쪽의 의견을 많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의회 정치를 전공을 했지만 미국에서는 우리와 같은 중앙당이라는 게 존재하지 없죠. 않습니다. 미국은 완전히 다르죠. 예, 예. 물론 이제 내셔널 커미티라 그래서 전국위원회가 있는데요. 전국위원회는 그냥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그렇죠. 기구죠. 다만 이제 의회 내에서 플로어 리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원내대표 중심으로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정당 정치 중에서 우리의 골각을 이루고 있는 이 중앙당 사무처 중심의 이 그 정당 구조는 1960년도 당시에 공화당을 만들었었던 김종필 총리가 만든 JP 모델이에요. 그게 지금 이게 계속 지금까지 되고 그대로 오고 있다고. 지금 63년 합리됐는데 전혀 변화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뭐 제가 만약에 뭐 조언 좀 하고 싶다고 한다면 저는 중앙당을 대폭적으로 축소시켜야 된다. 더 하나 지금 국민들이 잘 모르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1981년도 전두환 그 구테타 세력이요. 그 관제당을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민한당 만들고 그렇죠. 국민당 만들고. 그런데 이 그렇죠. 관제당을 도와주려고 하니까 바로 만든 꼼수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주는 거였었습니다. 그랬죠. 근데 이게 지금까지 쭉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당들이 국고보조금을 가지고서 결국은 유지를 하고 있고, 당비보다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정당이 제대로 정치를 못 해주니까. 국민의 세금 가지고 장애투쟁하고 국민의 세금을 그렇습니다. 가지고서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런 것을 사실은 다시 한번. 그래서 저는 혁신을 하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정당 본연의 기능으로 우리 당비 중심으로 하고 국고보조금을 포함해서 국고보조금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걸 또 운영하다 보니까 아주 거대하고 비대화된 중앙당 조직이 생겼고, 그렇습니다. 그거 당대표 경선을 한다 그러니까 그 난리를 치잖아요. 뭐 동원되고, 그리고 이제 정대표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또 계파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대표를 지지하는 그렇죠. 계층, 반대 계층,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 그러니까 정당 구조와 기능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혁신한다는 그런 것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도 보면은 뭐 1호 혁신안이 사면에 대한 거였었어요. 그러면은
징계할 때는 언제고 또 사면을 하는데 뭐 그 통합적 징계한 차원에서 게 한 달도 안 됐죠 아마. 통합적 차원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나 사면 안 오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너 사면 받아 이렇게 하는 식으로 가져가 버렸으니까 뭐 그런 데로 넘어갔는데 두 번째 이제 안이 뭐 지도부 중진들 그리고 윤 대통령과 가까운 뭐 통상적으로 말하는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을 뭐 험지에 출마한다든지 아니면 불출마를 한다든지 이게 이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정당 정치 공천 차원에서 보면은 자기가 오랫동안 지역구를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지역 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벼랑간 아무런 연고도 없는 서울에 가서 출마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저희처럼 의회 정치를. 잠깐 이제 네. 제가 말씀을 좀 끊어 죄송합니다만 그 험지 출마라는 것 자체가 네. 상당히 그 우리 과거부터 정치를 해보면 낙인 찍는다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언론에서 밟기가 참 좋고 네. 국민들로 딱 들으면 금방 그 험지란 말 하나 가지고 뜻을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언론에서 써먹기 좋은 아주 섹시한 단어가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죄송하지만 이제 의장님처럼 내가 지금 부산에서 5번 당선됐지만 나는 호남에 가서 출마를 하겠다. 호남은 험지잖아요. 그렇죠. 그거 내가 자발적으로 뭔가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가지고 그렇죠. 그거는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하죠. 이건 진짜 대단한 결심이다라고 얘기할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그런 거 없이 아무런 연고가 없고 내가 의지도 없는데 벼랑간 당신 서울 가서 하세요라고 했을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인데 다만 문제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이게 결국은 이제 갈등의 여지가 되고 이거는 어떤 문제까지 연결이 되냐면 그러면 혁신위원장한테 모든 권한을 다 준다고 했지만 혁신위가 이걸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렇습니다. 그 제한 있는 거냐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공천심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공천심사위원회 차원에서 뭐 원칙을 지켜서 우리 이렇게 하겠다라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통합을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이호하는 갈등을 유발시켰던 부분들도 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선순위 문제에 있어서 조금 그래서 깎아거리는 부분도 있었죠.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네네네. 바둑도 바둑을 수순을 잘못 떠서 죽이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순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인용한 이분도 정치를 안 하신 분이잖아요. 네네. 뭐 정치 평론도 하고 뭐 밖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렇습니다. 예. 실제 정치를 안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수순을 잘못 뒀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원회가 정권을 받았다는 것이 뭐 당대표가 가진 정권과 같이 모든 가진 그 뜻이 아니고 맞습니다. 혁신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 정권을 주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해석이 거고요.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혁신위원회가 해야 되고서 저 교수님 말씀대로 그 순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먼저 그 흠진이 뭐는 이런 문제 때문에 공천에 관계되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나올 때 말이죠. 그러니까 또 그거 말고 또 이런 것도 있대요. 비례대표의 당선권의 50%를 청년으로 해야 된다. 네. 그것도 제가 보기엔 상당히 뚱딴지 같은 이야기거든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면 제가 정치를 해본 결과요. 정치에서는 절차와 수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그럼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절차와 수기를 거치지 않고 그 자기가 임명한 몇몇 그 혁신위원들, 뭐 다 원원을 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분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서 야 이건 이렇게 하자, 좋다. 그것을 가지고 당에 바로 진언을 해서 받아라. 그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제가 이제 당의 그 고문 상임 고문 대표로서 분명히 제가 인용한 위원장을 만나게 되면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맞습니다.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하면 그런 그 결정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대의에 맞는 것인가를 공청회도 하고 여러 조사도 하고 해서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당 최고위원회의 당 대표한테 토스를 해야 그래야 당에서 그걸 제대로 심사숙고해서 이제 검토를 해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절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란만 일으키고 언론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그 섹시한 단어 하나 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 보도를 하니까 국민들이 보면 오해한다 이 말이죠. 굉장히 이제 충돌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렇죠. 우리 이제 정당 정치에서의 그 한계라고 보는데 왜 국민의힘이 저렇게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망가졌을까요?
당이 자발성과 자율성과 다양성이 무너졌다는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냐면 모든 것은 당의 대표가 좌지우지하고 더 나가서 혹시 이거 대통령이 집권당을 나름대로 통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당무에 개입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가져왔다면 그거를 혁신을 해야지 맞아 변했다는 걸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안 건드리고.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대통령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일단 너무 길면 또 우리 시청자들도 지루하시니까 일단 이 정도에서 끊고 또 다음 시간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또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